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학생은 학교 중간고사와 수능시험을 별도로 마련된 고사실에서 치르게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주기 위해 이 같은 운영 방침을 정했으며 시험이 끝난 뒤엔 감독 교사에 대한 의심 증상 모니터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비상 디젤 발전기가 화재 등 비상시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불이 나면 비상 디젤 발전기 구역은 이산화탄소 배출로 극저온 상태가 되는데 이 상황에서 발전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련 시험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기상청의 인공 강우 실험이 2018년 이후 83차례 시도됐지만 강우량 증가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의원은 인공 강우로 내린 비는 지난해 5월 전북 군산에서 실험했던 3.5mm가 최대였고 평균 강우량은 서울 기준 1mm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장비의 중국 판매를 금지할 예정입니다. 우리 기업은 이번 조치의 직접적 영향에서 벗어났지만 강화된 기준이 새롭게 적용된다면 국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이 화석연료 기업으로부터 연대기여금이라는 명칭으로 일종의 횡재세를 걷는 내용의 에너지 긴급대책을 공식화했습니다. 대책에는 전력회사들이 일정 수준 이상 이윤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는 이윤상한제와 피크 시간대 전력 사용 5% 의무 감축 등도 포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노약자들이 머무는 시설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음압 설비를 갖추는데 정부가 특별 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대본은 요양병원과 시설 등의 감염 취약시설에 집단 감염과 중증 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서 지자체에 지급한 특별교부세 잔액으로 음압 설비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규형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특별교부세를 통해 시도 공립요양병원과 시설에 음압 설비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요양병원 환기시설 기준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취약시설 내 어르신 등 고위험군 보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학생은 학교 중간고사와 수능시험을 별도로 마련된 고사실에서 치르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응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자필고사와 수능시험에 별도 고사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 학교 시설을 소독하고 감독교사 등에 대한 의심 증상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정부는 현재 학교 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수학여행 관련 계약 변경과 일정 조율 등을 학교에서 신속히 의사결정하도록 지원하고 숙박형 수학여행 시에는 상황에 맞는 방역수칙 준수를 지도할 방침입니다. 기상청의 인공 강우 실험이 2018년 이후 83차례나 시도됐지만 강우량 증가치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의원은 기상청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83차례 인공 강우 실험을 했는데 이로 인해 증가한 비와 눈의 양은 무척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 강우로 내린 비는 지난해 5월 전북 군산에서 실험했던 3.5mm가 최대였고 평균 강우량은 서울 기준 1mm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우리나라 인공강우 기술력은 현재 미국 기준 대비 78%에 머물고 있지만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거나 가뭄을 해소하려면 600제곱킬로미터 면적에 2시간 이상 10mm가 넘는 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들어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요즘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한글날 연휴에도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일요일부터는 요란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안개와 구름이 뒤엉킨 설악산 정상.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2.5도까지 떨어지며 나타난 모습입니다. 내륙도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11도, 파주 7.9도 등으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한글날 연휴가 시작하는 주말에도 쌀쌀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는 주말만 맑을 뿐 한글날부터는 비가 내리는 궂은 하늘이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북서쪽에서 한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남하하면서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전리저기압의 영향으로 9일부터 10일까지 전국적으로 천둥, 번개와 강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연휴 동안 내리는 비는 기온을 더 끌어내릴 전망입니다. 서울 기온이 한 자리까지 내려가고 상강 고지대는 영하권으로 곤두박질하는 등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농작물이나 과일나무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수확량이 크게 줄면서 농가가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개발한 것이 병에 걸리지 않는 묘목, 즉 무병묘인데요. 당국이 보급에 적극 나섰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농장의 사과 나무들이 보기에도 튼튼하고 사과도 잔뜩 열렸습니다. 몇 년 전 새로운 사과 묘목을 사서 심었는데 눈에 띄게 나무가 잘 자라고 사과도 많이 열립니다. 농장주가 사서 심은 사과 묘목은 병에 걸리지 않는 무병묘. 사과가 크고 고르게 열려 상품성이 좋은 데다 생산량도 30% 늘어 수익이 그만큼 늘었습니다. 무병모는 일반 무보다는 이 착색도 잘 되고 과일도 좋고 나무 수세도 좋고 여러 면에서 일반 무보다는 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병묘는 열처리 등 바이러스 무병화 과정을 거친 묘목 또는 17가지 특정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처리한 묘목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이 무병묘의 보급을 위해 2년 동안 시험 재배했습니다. 재배 결과 무병묘 열매는 일반 열매보다 최대 52% 크고 과일 껍질의 색도 최대 80% 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무병묘 열매가 훨씬 크면서 색이 진하고 검은 반점도 없이 깨끗합니다. 바이러스 감염된 과수는 과일의 품질과 수확량 감소를 야기시켜서 농가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량한 무병묘 보급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생산하고 있는 무병묘는 사과와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등 5가지 과수. 농촌진흥청은 이들 무병묘 시험 재배지를 농민에 개방하고 교육을 늘리는 등 무병묘 보급에 적극 나섰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2008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새로운 종류의 뿔 달린 공룡, 강룡류 화석이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이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경기 화성시에서 확인된 화성 뿔 공룡 골격 화석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룡 발자국이나 공룡알 화석이 아니라 골격 화석이 천연기념물에 오른 첫 사례입니다. 이 공룡 화석은 2008년 당시 화성시청 공무원이 전곡항 주변에 청소하다 발견한 뒤 고생물 학자인 이용남 서울대 교수 등이 연구한 결과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신종 강룡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일부터 시작되는 한글날 연휴 기간 3년 만에 열리는 세계 불꽃축제와 달리기 행사로 서울 시내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찰청은 8일 저녁 여의도 일대에서 2022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개최돼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마포대교 남단에서 63빌딩 앞까지 이어지는 여의동로를 전면 통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지하철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저녁 8시 반부터 밤 10시 사이 5호선 열차를 18회 추가 운행할 예정이며 여의나루역 혼잡이 극심할 경우 열차가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일요일인 9일 아침 7시 반부터는 도심권 일대에서 2022 서울 달리기 대회가 개최돼 경찰이 일부 도로를 통제하고 교통 단속을 강화합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양효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국민차로 불리는 현대자동차의 소나타 있죠. 이게 몇 년 동안 시동 꺼짐 현상이 반복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연비 향상을 위해서 정차 때 시동을 잠시 꺼지게 하는 기능이죠. 스톱
앤고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켜놓고 운전을 하면 멈췄다 출발하려고 할 때 시동이 걸리지 않고 완전히 꺼지는 일이 자주 벌어진 겁니다. 현대차는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을 해왔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더 큰 문제로 보이는데요. 이 현대차는 스톱앤고 기능을 켜놓으면 엔진 회전수가 떨어지는 현상이 있는 건 맞다고 인정을 하면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연구소에서 정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시동 꺼짐 현상 사실 소나타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이 현대차의 다른 차 더 뉴 팰리세이드는 물론이고 기아의 카니발, 또 벤츠의 최상위 버전인 마이바흐 S클래스 580 이런 차에서도 운행 중에 시동 꺼짐 현상이 최근 많이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종이나 회사를 가리지 않고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 시동 꺼짐이 일어날까 싶을 텐데 전문가들은 자동차가 이제는 기계가 아닌 컴퓨터가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이 컴퓨터 안에 있는 뭐 이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제어해야 할 장치들이 늘어나고 알고리즘 역시 복잡해지고 있는 건데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에 모두 대처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돌발 상황이 생기면 차량은 안전을 위해서 우선 시동을 꺼버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그러니까 하드웨어 자체는 결함을 찾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알고리즘 등 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보다 더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제조사 대응이 문제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고 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니까 얼른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위인데 이번 주에도 우주 관련 소식이 순위에 올랐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 5일이죠.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이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이 발사가 됐습니다. 이번 발사는 우주인을 국제 우주 정거장 ISS로 실어 나르는 크루5 임무의 일환이었는데요. 이번 발사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 특별하게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트루 그래건 이 유인 캡슐에 탑승한 우주인 4명 중 1명이 러시아 우주인 안나 키키나였기 때문인데요. 이 러시아 우주인이 미국 땅에서 발사된 미국 로켓을 타고 우주로 향한 건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이게 2002년 나사가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로 20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 러시아의 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이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주 연구 협력은 아직 놓지 않고 있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임무에 미국 최초의 여성 원주민 출신 우주인 니콜 아우나프맨이 우주선의 사령관을 맡은 것 또한 특별한데요. 이 2명의 우주인을 포함해 총 4명의 우주 비행사들은 150일 동안 우주 정거장에서 머물면서 3차원 바이오 프린팅, 또 박테리아 배양 등 200여 건의 과학 실험을 진행한 뒤 지구로 귀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러시아 우주인부터 여성 원주민 출신 또 사령관까지 이번 우주 비행엔 또 다른 의미도 정말 가득한 것 같은데요. 3위도 알아볼 텐데 이번에는 저희 YTN 사이언스가 직접 찾아갔던 지하 실험실 내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강원도 정성군 예미산 아래 지하 1000m에 이 실험실이 지어졌습니다. 이름이 예미랩인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우선 지하 1000m 아래 실험실을 내려가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이 광산용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3분가량 수직으로 내려를 가면 이 개미굴 같은 터널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뭐 내려가는 장면을 보실 수 있죠. 여기서 또 비로소 차를 타고 쭉 들어가야지만 1000m 속 실험실이 실제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진입 터널과 연결 도로를 제외한 실험실 면적만 2,600제곱미터 규모로요. 한 10개 이상의 독립적인 실험이 가능한 구조라고 합니다. IBS 지하실험연구단은요. 이 예미랩에서 2가지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우주의 신비를 파헤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2가지 연구라는 게 바로 암흑물질 탐색과 중성미자가 방출되지 않는 이중 베타 붕괴 연구입니다. 이름도 무척 생소하고 어렵고, 그죠? 근데 이 현상 자체도 매우 희귀하기 때문에 아직 인류가 제대로 발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 두 실험에서 포착하려는 신호는 매우 미미하고 희귀하기 때문에 우주 방사선과 같은 배경 잡음을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 우주 방사선이 줄어드는 지하 깊숙이 더 안으로 들어가서 이 검출 장치를 지하 실험실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 우주 입자를 연구하는 지하 실험실은 전 세계적으로 18개가 있는데 지하 1000m에 설치된 국내에 있는 이 예미랩은 세계 6번째 규모라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지하 실험실에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만큼의 연구 성과가 많이 나왔던 만큼 예미랩에서도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하 1000m 아래에 연구실을 지었다니까 그 건설 자체도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노벨상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주가 노벨상 주간이었잖아요. 과학 부문 수상자가 모두 발표된 소식이 또 주목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일부터 노벨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물리학상과 화학상 수상자가 발표가 됐죠. 하나씩 살펴보면요. 우선 노벨 생리의학상 진화 유전학자인 스반테 페보 교수가 받았습니다. 네. 이 페보 교수는 현대 유전체 분석 기술을 적용을 해서 4만 년 된 네안데르탈인의 뼈에서 채취한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하는 데 성공한 건데요. 네. 이를 통해서 현생 인류가 네안데르탈인과의 짝짓기를 통해 이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 일부를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특이한 점은 페보 교수의 아버지도 노벨상 수상자라는 건데요. 이 순의 베리스트렘 교수라고 이 40년 전 호르몬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고 합니다. 네. 성이 달라서 어떻게 아버지인가 싶은데 네. 페보 교수가 혼외자라서 이 어머니의 성을 따랐다고 하는데 그래도 2대째 같은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네. 네, 다음은 노벨 물리학상인데요. 양자정보 과학 연구의 선구자로 꼽히는 3명의 물리학자가 공동으로 수상했습니다. 프랑스의 알랭 아스페, 미국의 존 F 클라우저, 오스트리아의 안톤 차일링거인데요. 이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요. 특히 클라우저 교수의 경우는 두 입자가 하나처럼 행동하고 심지어 먼 거리에서도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 양자 얽힘에 관련된 벨 부등식 위배 현상을 최초로 실험적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당시 동료 물리학자들로부터 뭐 그런 실험을 하냐, 넌 미쳤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클라우저 교수가 마침내 노벨 물리학상 수상이라는 영광을 얻게 된 거죠. 이 세 사람은 양자역학 현상 중 하나인 양자 얽힘이 실제로 존재함을 입증을 함으로써 지금의 우리가 쓰고 있는 양자 통신이나 양자 컴퓨터 등 이런 것들이 탄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노벨 화학상인데요. 클릭 화학의 토대를 세운 미국의 캐롤린 버토오지, 그다음에 케이베리 샤플리스, 또 덴마크의 모르덴 멜달이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이 클릭 화학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 뭐 생소한데 네. 부산물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특정한 두 분자를 합성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합니다. 특정 조건이 없어도 상온 상합에서 마치 블록을 조립하듯이 두 분자가 합성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연구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특별한 게 수상자 가운데 케이베리 샤플리스 박사는요. 21년 만에 노벨 화학상을 또 한 번 받은 거라고 합니다. 첫 번째 노벨 화학상을 받았을 때가 2001년이었는데 의약물질 등 특수 구조 화합물의 합성이 가능한 광학 활성 촉매와 그 반응법을 개발한 공로로 일본의 과학자죠. 노요리 료지 교수와 함께 받은 바 있다고 합니다. 이 전체 노벨상의 역사가 100년이 넘는데 이 역사 동안 이 2회 노벨상을 받은 것, 그러니까 노벨상을 2번 수상한 사람은 마리 퀴리 박사를 포함해서 한 5명 정도밖에 이루지 못한 업적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1위 소식도 알아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불꽃 축제 소식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매년 가을밤 사실 한강변을 수놓았던 세계 불꽃 축제였잖아요. 이 못 본 지 3년이 지났는데 코로나19 유행으로 이제 잠시 쉬었던 서울 세계 불꽃 축제가 3년 만에 이번 주 다시 열리죠. 토요일인 내일 열리는데요. 이 올해 주제는 다시 갖는 희망이라는 주제라고 합니다. 일본과 이탈리아, 한국 팀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저녁 7시 20분에는 일본 팀이, 또 저녁 7시 40분에 이탈리아 팀이, 뒤이어 저녁 8시부터 30분 동안 한국 팀이 불꽃쇼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네. 또 YTN에서도 저녁 7시 55분부터 불꽃 축제를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불꽃 연출 구간을 기존 원효대교에서 한강철교까지 했던 구간에서 마포대교까지로 굉장히 더 크게 확장을 해서 더 먼 곳에서 더 화려하고 더 큰 불꽃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불꽃 속에도 과학이 숨어 있죠. 이 불꽃 모양은 둥근 화약 속 내부 구조에 숨어 있습니다. 네. 작은 화약인 별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불꽃 모양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화약 구조를 보고 계시는데 추진체
부터 쭉 들어있고요. 이 작은 화약, 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별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공 모양으로 배치하면 국화꽃이 되고 웃는 표정으로 배치하면 스마일 불꽃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화약을 감싼 종이가 두꺼우면 동그란 불꽃이 나오고 또 얇게 감싸면 폭포수처럼 우리가 쏟아지는 불꽃이 터질 수 있게 되고요. 또 도화선 길이에 따라서 원하는 높이에서 또 원하는 시간에 불꽃을 터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불꽃의 다양한 색깔, 금속의 불꽃 반응을 이용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요. 네, 구리는 청록색, 나트륨은 노란색, 스트론튬은 빨간색 불꽃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에 마그네슘을 섞으면 밝은 빛이 더 나고 또 알루미늄을 섞으면 웅장한 폭발음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서울 세계 불꽃 축제는 ICT 기술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1초를 30프레임으로 쪼갠 30분의 1초로 불꽃을 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불꽃이 터지는 순간에 음악을 딱 맞춰서 연출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멀리서도 불꽃놀이를 보는 사람들을 위한 앱도 출시했다고 해요. 네. 오렌지 플레이라는 이 앱을 무료로 다운받으면 불꽃 작품의 테마 음악을 지연 없이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양우영 기자가 직접 취재한 소식이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저런 모양의 불꽃을 만들어낼까 늘 궁금했었는데 박처럼 생긴 틀 안에 미리 모양을 만들어 놓는 거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신기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위 소식까지 살펴봤고요. 사이언스 하이파이브 양회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도심 사대문 안에 수소 충전소가 들어섰습니다. 서울시는 7일부터 시청 별관 서소문 청사 안에 수소 충전소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대문 안에 처음으로 지어진 수소 충전소로 서울에선 10번째입니다. 관련 법의 수소 충전소는 주택 업무시설 등으로부터 최소 12m 이상 17m 이하로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서소문 청사 충전소는 산업부 규제 특례에 따라 방호벽과 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조건으로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았습니다. 시는 서소문 청사 충전소가 향후 도심형 수소 충전소의 기술 기준 마련과 접근성 문제를 풀어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충전 대수를 하루 25대에서 40대까지 단계적으로 늘려갈 예정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8월 24일부터 정기 점검을 받은 월성원전 3호기에 대한 86개 항목 검사를 한 결과 원자로 가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월성 3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 점검에서 태풍에 대비해 주 변압기 가공 선로를 절연 모선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월성 2호기 증기 발생기에 수위 계측기 어댑터에 작은 구멍이 생겨 중수가 누설됐던 사례를 반영해 월성 3호기도 선제적으로 해당 어댑터를 교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외부 전력 공급이 끊기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바로 비상 디젤 발전기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그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됐는데요. 네, 그런데 국내 대부분 원전의 비상 디젤 발전기가 실제 비상 상황에서 화재나 오작동이 일어날 경우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대지진과 해일로 전원이 끊기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때 비상 디젤 발전기가 전기를 생산해 원자로를 식혀야 하는데 짐수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원자로가 녹는 대참사가 발생한 겁니다. 비상 디젤 발전기는 이처럼 원전 안전의 최후 보루로 어떤 경우에도 작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가동 중인 국내 원전 27기 가운데 20기의 비상 디젤 발전기가 화재나 소화 설비가 오작동을 일으켰을 경우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돼 있는 비상 디젤 발전기 구역의 소화 설비 때문입니다. 불이 나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온도는 영하 78.5도. 이로 인해 실내 온도는 영하 50도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비상 디젤 발전기가 작동할 수 있는 내환경 조건은 영상 10도에서 50도 사이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극좋은 상태에서도 발전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관련 시험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100회의 기동 및 부하 시험을 해서 한 번도 실패 없이 정상 작동해야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극저온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제대로 기기 작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한 사례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원전의 안전 규정도 명백하게 위반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 폐쇄 장치로 해당 구역을 우선 격리합니다. 이어 그 위치에 밸브를 개방시켜 이산화탄소를 방출해 불을 끄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작동하는 자동 폐쇄 장치는 원자로 시설 중 안전 등급, 소화 설비는 비안전 등급으로 분류된 설비입니다. 원자로 시설의 안전 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은 비안전 등급 설비는 안전 등급 설비와 연동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 등급 설비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 원자로 안전과 직결되는 설비입니다. 그런데 덜 중요한 비안전 설비가 안전 설비를 작동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국내 경수로 원전으로 확산한 과정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초기 원전인 고리 3, 4호기와 한빛 1, 2호기는 건설 당시 미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요건에 따라 물을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내 주도로 건설한 한빛 3, 4호기부터는 소화 설비 방식이 모두 이산화탄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건설돼 운영허가 심사에 들어간 신고리 5, 6호기는 안전 문제로 다시 스프링클러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물에서 극초원의 이산화탄소 방식으로 바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다가 신고리 5, 6호기에서 다시 물로 바꾼 건 무슨 이유일까요?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극좋은 상황에서 비상디젤 발전기의 가동 시험을 한 적은 없다고 시인했습니다. 비안전설비와 안전설비의 연동과 관련해서는 연결될 수 있다는 규정을 제시했지만 단순 연결과 다른 설비를 작동하는 연동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어서 엄격히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비상디젤 발전기는 2대가 가동 중이어서 문제가 생겨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시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동시에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고 이 경우 모든 비상디젤 발전기는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원전 안전에 있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일본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김재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압박하며 폭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탈원전 인사인 김재남 이사장을 향해서 둥지를 옮겨가며 사는 뻐꾸기냐며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을 하냐고 비난한 건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에 있다가 그다음 민주당 정부에 가 있다가 또 윤석열 정부 밑에서 일을 하고 무슨 뻐꾸기입니까 지금? 응? 이둥지 저둥지 옮겨가는 사는 뻐꾸기예요?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고 뭐하러 그런 짓 합니까? 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질문하실 자유는 있지만 저에 대해서 됐어요. 답변 필요 없어요. 자, 물은 거 어떻습니까? 사퇴할 생각 있어요, 없어요? 진상에 대해서 굉장히 폭언에 가까운 말씀을 하신 것은 사과하십시오. 뭘 사과해요, 사과기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 첨단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신규 규제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우리 반도체 기업에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 상무부가 이번 주 안에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 반도체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규 제재는 18나노미터 이하 D램 등 첨단 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하려는 미국 기업들이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외국 기업은 중국 기업을 우선 겨냥한 이번 조치에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분석했지만 한층 엄격한 심사 기준이 새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국내 산업에도 직간접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 EU가 화석연료 기업의 횡재세를 물리는 등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잡기 위한 긴급 대책을 현지 시간 6일 공식화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EU 강요급 이사회인 교통통신에너지 이사회에서 회원국 간 합의를 거친 데 이어 대책 시행을 명문화한 셈입니다. EU는 화석연료 기업으로부터 연대기여금이라는 명칭으로 일종의 횡재세를 걷어 일반 가정과 중소기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력회사들이 일정 수준 이상 이윤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는 이윤 상한제와 피크 시간대 전력 사용 5% 의무 감축 및 자발적 10% 감축 대책 등도 포함됐습니다.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되 대책별로 적용 기간은 상이하다고 이유는 설명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등 16개 공공기관이 올해 겨울철 에너지 사용량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하는 실천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창양 장관은 서울 상암동에 있는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겨울철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서 에너지 다이어트를 실천해 우리 경제 건강을 지켜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결의문에는 건물 난방온도 17도 제한,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기념탑이나 분수대 등 공공기관 경관, 조명 소등 등 실천 강령이 포함됐습니다. 산업부는 매월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계획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일반 기업과 국민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 혜택과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경상수지가 넉 달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한국은행은 9월 경상수지는 다시 흑자를 기록하겠지만 에너지 수급에 대한 근본 대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적된 무역수지 적자가 결국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졌습니다. 8월 경상수지는 30억 5천만 달러 적자로 2년 4개월 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넉 달 만에 적자가 재현된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같은 달 74억 4천만 달러 흑자에서 무려 104억 9천만 달러나 역성장했습니다. 교역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이 몰리는 시기인 4월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흑자를 기록해왔습니다. 4월이 아닌 달에 경상수지가 적자를 낸 것은 2012년 1월이 마지막일 정도로 이례적입니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44억 5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572억 8천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7.7% 늘었지만 수입은 617억 3천만 달러로 무려 30.9%나 증가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원자재 가운데 석탄, 가스의 수입액은 100% 넘게 증가했습니다. 석유 제품, 승용차 등 수출 주력 품목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IT 경기 부진, 대중국 수출 감소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이 크게 늘면서 상품 수지 적자폭이 확대된 가운데 한국은행은 9월 경상수지는 흑자로 전환해 연간 흑자 달성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경상수지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 움직임에 크게 취약하다며 에너지 수급 구조에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세계 경제 침체를 경고하며 2.9%로 낮춰잡은 내년 성장률 예측치를 더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가 이미 시작돼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연쇄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조지 워싱턴대 연설에 나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세계 경제가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기후변화 등 잇따른 위기로 전 세계가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지만 국제사회 분열로 해결은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More fragility, greater uncertainty, higher economic volatility, geopolitical confrontations. 그러면서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더 낮춰잡겠다고 밝혔습니다. 3.6%에서 2.9%로 한 차례 낮췄던 내년 성장률을 한 번 더 하향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올해 성장률은 3.2%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예측치를 더 낮춰잡은 건 그만큼 세계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걸 말합니다. I am the natural optimist, but today I stand in front of you and I need to say more likely to get worse than to get better. IMF 총재는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권이 이미 둔화하면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수출 수요도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세계 생산량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To give you a sense what is $4 trillion, this is the size of the German economy. IMF와 세계은행은 다음 주 워싱턴 DC에서 연차 총회를 열어 글로벌 경제 위험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IMF 총재는 경제가 둔화하더라도 지금 인플레이션부터 잡아야 한다며 각국 중앙은행은 계속 돈줄을 재는 긴축 재정을 단호하게 이어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들의 안전성을 검사해 문제 있는 제품명을 공개해왔는데요. 일부 제품들은 유해물질이 검출돼도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인지 밝히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김태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인센스 스틱이라고도 불리는 향은 최근 실내방향제로 젊은 층 사이에 인기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5년 전 인센스 스틱 제품을 태울 때 나오는 유해물질을 검사했습니다. 모두 10개 제품을 검사했는데 절반인 5개에서 실내공기질관리법 규정을 초과한 벤젠이 검출됐습니다. 벤젠은 1급 발암물질로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와 섞인 채 흡입하면 백혈병과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당연히 어떤 제품이 문제인지 알고 싶은데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이름까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센스 스틱을 태울 때 나오는 유해물질을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을 검사해 그 결과를 정부나 관련 기관에 알리고 기준 마련을 건의해왔습니다. 그러나 강제성은 물론 이행 시한도 없다 보니 기준 마련 작업이 5년째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제도에서 마련 검토를 저희가 요청 또는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업상이 그렇게 의무적으로 저희한테 회신을 해주시게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관할 부처인 환경부는 이미 한국소비자원 요청을 대부분 반영해 인센스 스틱 관련 유해물질 기준을 마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제품 구성 성분만 규제했을 뿐 정작 제품을 태울 때 나오는 유해물질에 대해선 아무런 기준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센스 스틱을 피울 땐 알아서 조심하라는 결론인데 소비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진짜 마음 놓고 제대로 못 쓸 것 같아요, 인센스를. 네, 그런 성분이 나오는데 계속 쓸 수도 없는데다가 어떤 거에 나오는지도 모르니까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인센스 스틱뿐만이 아닙니다. 재작년 합성가죽 소파 제품 조사에서는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비롯해 환경 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도 검출됐는데 소비자원은 이 역시 유해물질 기준이 없다며 제품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제기를 했는데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권고사항이니까 그냥 우리가 알아서 볼게 이런 식의 대응은 정말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기술표준화는 기준 신설을 검토하는데 전문가 자문 등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업계 입장도 고려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소비자원이 기관들의 제도 개선을 요청한 138건 가운데 3년 이상 방치된 것만 39건으로 전체의 28%에 이릅니다.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국민들이 가장 큰, 소비자들이 가장 큰 어떤 피해를 입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선되기 전까지라도 좀 이제 정보를 좀 국민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소비자원의 안전 권고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이행 시한을 정하거나 연구 용역 등 검토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올해 노벨 문학상은 프랑스 여성 작가 아니 에르노에게 주어졌습니다. 네, 프랑스에서는 그동안 16명이나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만 여성 수상자는 처음입니다. 류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접 겪지 않은 허구는 쓰지 않는다는 좌우명처럼 에르노의 수상 소감 역시 생활 한가운데 있는 그대로입니다. J'étais dans la cuisine, oui, mais parce que je voulais être sûre et donc d'écouter la radio. Donc la radio est dans la cuisine. 페미니스트 작가로 유명한 에르노의 문학은 그의 삶과 떼어놓고 생각하기 힘듭니다. 체험을 토대로 한 인간의 욕망과 날 것 그대로의 심리를 거침없이 표현한 작품이 대부분입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파격적인 소재를 다루지만 자극적인 통속 소설과 달리 문학적 경계를 넓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For the courage and clinical acuity
with which she uncovers the roots, estrangements, and collective restraints of personal memory. 지난 2000년 내놓은 작품 사건은 자신의 낙태 경험을 토대로 했고 소녀의 기억에서는 18살 때 여름 학교에서의 첫 경험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대표작 단순한 열정은 불륜이라는 파격적 소재와 실제 경험한 듯한 내용으로 프랑스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Et elle a aussi parlé de l'expérience de son avortement et je trouve que c'est quelque chose qui est très compliqué à comprendre si on l'a pas vraiment vécu et la manière dont elle en parle, c'est très réaliste. 여성과 억압받는 사람을 위해 특히 피임과 낙태권 투쟁에 남은 삶을 바치겠다는 아니 에르노. 노벨 문학상 시상식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오는 12월 10일 스웨덴에서 열립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지난달 국내 최대 규모의 한국 국제 아트페어 키아프와 세계적인 아트페어인 프리즈가 열렸죠. 네, 오늘 사이언스인 아트에서는 서울에서 열렸던 아트페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미소 아트 스페셜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난달에 국제 아트페어가 한국에서 열리면서 미술 애호가들의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열린 행사, 어떤 행사였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달 1일부터 5일까지 코엑스에서 진행되어 국내에서 열린 아트페어 역사상 가장 많은 관람객 수와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아트페어인 프리즈가 아시아에 처음으로 상륙한 지역이 한국의 서울이라는 점에서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되었고요. 올해를 시작으로 5년 동안 키아프와 공동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아시아의 미술 시장의 중심이 홍콩에서 한국으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전 세계 미술인들이 서울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네, 방금 역사상 많은 관람객 수를 또 기록했다고 하셨는데 매출과 관람객 규모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아트페어에 참여한 국내 갤러리만 약 350여 곳에 이르고 프리즈와 키아프 두 아트페어에는 각각 총 7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네. 주최 측은 아트페어 특성상 사전 사후 판매가 이어져 정확한 집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작품 거래액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미술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프리즈 서울은 6천억 원, 키아프 서울은 역대 최고 판매액이었던 지난해 650억 원의 기록을 약간 웃도는 700억 원 내외로 추정됩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갤러리 매출이 4,400억, 경매 3,280억, 아트페어 1,543억으로 총 미술시장 거래액이 9,222억 3억이었습니다. 이를 보면 프리즈 한국 상륙으로 인해 한국 미술 시장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곧 조 단위로 올라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많은 대중의 관심을 이끈 프리즈 아트페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프리즈 아트페어를 설명하려면 먼저 아트페어의 전신이자 1991년 시작된 미술 전문지, 프리즈 잡지, 그리고 이 잡지의 탄생에 큰 역할을 한 1988년 프리즈 전시회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1988년 영국 지금은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로 손꼽히는 데미안 허스트를 포함해 골드 스미스대에서 미술을 전공한 젊은 예술가 16명이 주축이 되어 런던 서레이독의 빈 창고를 빌려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회 제목은 영어로 꼼짝마를 뜻하는 프리즈였는데요. 대성공을 거둔 프리즈 전시회는 현대미술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예술가 그룹인 YBA의 뿌리가 되었고 런던을 넘어 해외까지 순회전을 열며 널리 알려졌습니다. 프리즈 전시회를 흥미롭게 본 젊은 미술 비평가 매슈 슬로토버는 데미안 허스트를 인터뷰하며 1991년 미술 전문지 프리즈 잡지를 창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프리즈 잡지는 런던 리젠트 파크에서 세계적 규모의 아트페어를 시작합니다. 잡지 이름이 지금의 아트페어 이름이 된 것인데요. 런던의 성공을 발판으로 2012년에는 뉴욕, 2019년에는 로스앤젤레스에도 진출하여 세계적인 아트페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전시회부터 잡지에 이어서 아트페어까지 이어진 건데요. 이번 프리즈 아트페어와 함께 열린 키아프는 어떤 아트페어일까요?
네, 키아프 서울은 2002년 처음 문을 연 한국 최초의 아트페어인데요. 2022년 새롭게 신규 발간한 키아프 플러스를 통해 현대미술은 물론이고 NFT 아트, 뉴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소개하기 시작했고요. 네. 키아프와 키아프 플러스는 사단법인 한국화랑협회에서 주관하는데요. 한국화랑협회는 1976년에 설립된 국내를 대표하는 160여 갤러리들의 모임으로 정기총회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키아프와 프리즈 아트페어가 함께 열린 그 축제 현장에서 다양한 행사도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프리즈가 열린 9월 첫째 주가 아트위크로 지정되어 다양한 행사와 파티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개막 하루 전 전야제격으로 이미경 CJ 부회장의 주최로 서울 리움미술관에서 파티가 열렸는데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부진 호텔 신라사장 등 재계 인사들과 윤여정, 이병헌, 싸이 등 유명 연예인 10수명, 미술, 음악, 영화 등 문화사업 관계자 수백 명이 함께했습니다. 이 외에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는 한남동 갤러리, 평창동 갤러리들이 밤 늦게까지 개장하는 한남 나이트와 평창 나이트가 있었고요. 세계 3대 경매회사 중 하나인 크리스티가 청담 분더샵에서 진행한 전시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20세기 영국 표현주의 회화의 거장 프란시스 베이컨과 초현대 미술의 대표주자 아드리안 게니의 작품 16점을 선보였는데요. 이 특별 기획전, 유체와 영혼, 베이컨 게니, 출품작 전체의 평가액만 약 4억 4천만 달러, 하나로 약 5,800원을 호가하는 미술관급 대규모 전시였습니다. 필립스 옥션은 유 로맨틱스전을 개최했는데 캐서린 버나드, 헤르난 바스, 다나 슈츠 등 영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서 활동하는 신진 및 중견 예술가들이 낭만주의에 대해 재해석한 전시였습니다. 네. 예전보다 미술품 수집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올라가고 있고 미술 시장의 위상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커진 게 새삼 실감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시장이 과연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부동산과 주식으로 가지 못한 투자금들이 몰리면서 거품이 형성된 거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젊은 몇몇 작가들의 작품에 한해 경매 시장에서 거품이 생기긴 했지만 사실 거의 꺼진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 미술 시장은 이전보다는 확실히 파이가 커진 것 같아요. 이미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 전시장을 운영하면서 이번 프리즈 키아프에도 참여한 갤러리 페로탕의 창립자 엠마뉴엘 페로탕의 말을 빌려보면 이렇습니다. 홍콩이 한동안 아시아 미술 시장의 허브 역할을 해왔고 작품을 사기 위해 수집가들이 모인 건 맞지만 홍콩 로컬 시장 역시 크지 않다. 반면에 한국 미술 시장은 로컬 시장 자체가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홍콩 내에는 한국만큼 수집가가 많지도 않다. 홍콩 미술 시장과 한국 미술 시장의 큰 차이를 하나 얘기하면 홍콩 같은 경우 로컬 화가들의 수가 매우 적은 것에 비해 한국은 매우 다양한 작가층이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미술 시장에 한국의 미술을 알리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 홍콩과 비교하면 한국에서는 미술관과 재단 같은 기관이 미술 시장에 좋은 생태 환경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금 아트페어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새로운 정보를 얻으셨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되면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미소 아트 스페셜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고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세계 불꽃축제가 3년 만에 토요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개최되는데요. 하늘을 수놓는 아름다운 불꽃을 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한강공원 주변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곳곳에서 교통통제도 이뤄집니다.
네, 행사장을 방문하시거나 근처를 지나시는 분들은 교통 정보 확인하시고 이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